그동안 잘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인사도 드리면서 소장님이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던 방 4사 2호실에 꼭 윤석열을 좀 들어오면 그러니까 배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방이 원래는 윤석열 씨가 들어왔을 때는 1층에 있었습니다. 제가 3층에 있었고 근데 3층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바람도 들어오고 겨울에도 옷바람이 세더라고요. 조국 장관이 거기 있다가 남부교도소 옮겼는데 되게 추웠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조국 장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창틀에 막 이렇게 틈새 옷바람 안 통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겨울에도 좀 춥게 지냈고 여름에는 막 덥기 시작하는데 꼭 조국 송영길이 거쳐갔던 방에 윤석열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76제곱미터에 살만합니다. 대표님이 좀 불편하시죠? 다른 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정말 그동안 마른 논에 물이 스며들듯이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지난 대선 때 제가 당대표로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술꾼을 뽑겠습니까? 일꾼을 뽑겠습니까? 경제나 정책 이야기하면 쪽지를 줘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윤석열 후보, 술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생기가 도는 이런 후보를 술 먹고 놀게 놔두지 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십니까? 일을 보면은 김밥을 싸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싶어서 뛰는 이 일꾼 이재명을 뽑아줘야지 술꾼을 뽑으려고 합니까? 근데 그 말이 사실로 한 20일 만에 사실로 증명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얼마나 그동안 비정상이었으면 이런 정상적인 대통령을 본 게 이렇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은지. 사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비슷했겠습니다만 5월 27일 날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도서 투표를 했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옆에 이재명 옆에 이거 도연을 쳤을 때 혹시라도 그런 긴장이 돼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 변호사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투표를 찍으면서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다. 정말 이 총을 들고 국민한테 총을 겨눴던 이 반란 세력들을 응징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내가 지금 투표의 효능감이 이렇게 20일 만에 불과 한 달도 지금 안 됐는데 이렇게 효능감을 느낀 것은 아마 처음이다.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시정연설라서 보는 것도 감동이었고 너무나 윤석열과 비교가 되고 자기 박수 안 친다고 총을 들여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는 그런 대통령과 자기를 그렇게 외우던 권선동에 어깨를 쳐주고 일일이 악수를 하고 다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들이 그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 다 모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가장 먼저 모이셔서 우리가 광주에서 먼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그래서 이제 밤을 새워서 거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국회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계엄군을과 대치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를 통해서 종결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직접 참여를 가능하면 하지 않겠지만 국민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과정에서는 매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감옥 생활에 대한 소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좀 더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있어요. 그러면 감옥 생활에 대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 청해보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씨는 그때만 해도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탄핵 결정이 나기 전이었으니까 1층에서 한 10명 정도가
살고 있는 큰 방을 주고 양 옆방을 다 비워놨어요. 제가 이제 운동장에 갈 때 운동하러 하루에 1시간씩 운동 시간을 주는데 제가 3층이니까 내려와서 윤석열이 있는 방 1층 방으로 지나쳐가지고 운동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성렬이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보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해줍니다. 9시까지 텔레비가 나와요. MBC 뉴스를 보는데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면서 개몽령이라부터 시작해서 뭐 헛소리를 하도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창문을 열고 야 윤석열 내라 주겠더라 그냥 악을 썼는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만나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간수들이 제지 않습니까? 제지 안 해.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나갈 때 걸어가는데 윤석열이 오는 방이었고 윤석열이 오는 것 같아요. 딱 교도관들이 전부 수속 그러더니 전부 벽 보고 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도에 뭐 출력으로 나가는 기결수들, 뭐 접견으로 가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교도관이나 수용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붐빕니다 상당히 그 복도가. 그런데 갑자기 정지 그러더니 전부 벽 보고 서세요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 나타났구나. 수업시키가 이 영상국에서 이 가짜 출근을 때도 사람들 귀찮게 수업시키더니 이 교도소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다 수업시키고 벽 보고 있어라 그래서 잘 됐다 이거 오면 그냥 한번 이렇게 때려 엎든지 하겠다고 내가 각오를 하고 오면 일가를 좀 해서 너 죄를 네가 알렸다면 한번 열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알았는지 다른 방 옆비로 가버리는 거야. 저 그때 조우를 했어야 되는데 교도소 안에 경호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김기현이를 봤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들 원성동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 들어와서 특별배를 따로 했어요. 너무 특혜를 받은 거죠. 황진. 그래서 이제 대통령 신분이 없어졌으니까 꼭 내 방에 좀 넣어주시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예. 아까 보도에서도 우리 송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상승세가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 대표님께서 나름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다. 일단 뭐 첫날부터 딱 일꾼에 일하고 싶어서 그리고 국민의 자기는 종목이다 멋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싫든 좋든 간에 이 내란 세대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써달라. 훌륭한 말투 아닙니까? 뭐 정치인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컨셉이 아주 맞았고요. 또 바로 캐나다에 가서 G7에 가서도 룰라 대통령과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그래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김건희가 이러서라면 이러서고 어디로 왼쪽 갈지 오른쪽도 갈지 몰라서 나가고 이런 오빠. 정말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윤석열과 너무 비교가 돼서 네.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꼈고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외국 정상들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에서 야,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걸 느끼다 봅니다. 이번에 나토 안 간 것도 잘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에 괜히 갔다가 채무만 잔뜩 가지고 돌아오면 아직 외교부 장관도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잘하는데 이걸 또 보수 세력들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적인 관점이 결여된 그런 생각이 아닌가 보고요. 특히 인사를 잘했습니다. 경호처 애들 바로 하지 말고 경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경호했던 경찰청 경호팀이 제가 그대로 서울시장 선거 때 나를 경호했던 팀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송영길 시장 경호했다고 아주 불이익을 당해서 한직으로 그동안 윤석열 때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그래서 다시 이번 대선 때 그대로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경호팀, 네. 그 다음에 송영길 경호팀, 이번에 또 이재명 경호팀, 이번 세 번을 같은 팀이 거의 했을 겁니다. 그러니 정도 그렇고, 그래서 경호처 빼고 쓰는 것도 참 통쾌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임명했던 장관들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조중동 신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너무 비교된다, 윤석열 때하고. 보통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다 수첩으로 쓰잖아요. 네. 대화라는 게 없잖아, 대화라는 게. 아니, 대통령과 장관이 프리토킹을 하고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정상적이고 보고 싶은 장면이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20일, 한 달도 안 된 행보를 통해서 그동안 이 3년 동안 이런 택도 아닌 이 술꾼과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했다는 말인가에 대한 정말 분노와 지금이라도 맛이 싫다지만 바뀌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특히 저는 이제 다행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불가치적인 그런 행동과 이번에 이란 폭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있었으면 제2의 네타냐후처럼 이 끼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부패 혐의를 은폐시키고 떨어진 그러한 지지도를 올려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지전이라도 일으켰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죠. 네타냐후도 지금 자신의 부패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자궁기를 탄압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서 이런 보수 언론들이 다음 타켓은 북한이다. 북한에 있는 지하 벙커는 뭐 깊이가 몇 미터고 뭐 그러면 방카바스터를 뭐 몇 개를 뽑아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상상과 군사적인 시나리오를 계속 쏟아내면 얼마나 불안해서 국민들이 주가는 더 떨어지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아무런 그런 불안이, 이러한 폭격이 우리한테 미치질 않잖아요. 다 차단되면서 주가는 3천을 돌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으면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는지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잘 뽑으면 얼마나 유쾌해질 것인지를. 특히 인사를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민석 그 이번에 총리 후보자가 특별 접견을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강덕구 의원님과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선 중에 왔어요. 와서 이재명 대표 전략에 대해서 아직 고민도 많이 하고 이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총리 지명을 잘 한 것 같고 고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장관 중에 정동영 장관 임명이 돋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동영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정통 모임이라는 지지자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제 자기가 모셨던 그 대통령 후보를 장관을 임명했고, 정동영 장관은 한참 떠맡았던 정치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꺼이 총리를 시킨 것도 아닌데 한 번 했던 통일장관을 마다하지 않고 받으면서 딱 통일장관 그 기자들 인터뷰를 보니까 명불허전이다. 정말 훈련된, 그리고 원고 하나도 없이 자연스럽게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통일부 장관을 보면서 이 유라이트 정말 좀 뭔가 이 김영호 그 이상한 역사관을 가진 통일부 장관을 보다가 이 정통령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갈등 그러지만은 그 정동영 장관 내정자께서 갈등이 뭔지 잘 모르죠, 사람들이. 갈이란 말이 칡렁꿀입니다. 등이 등나무 등꿀이고,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꼬이면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갈과 등이 서로 얽혀가지고 나무를 죽여버리는 이 갈등을 풀겠다, 그런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정리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륜을 보여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재명 대통령 인사도 잘했고 정동영 장관께서도 아주
잘 좋아될 거고, 또 하나의 조목점 우상호 민정수석인데, 사실 우상호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선배고, 정치적으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보다도 선배고, 또 원내대표로서 강훈식을 밑에 데리고 있었던 정치인이었는데, 그 밑에 강훈식 비서실장 밑에 정무수석으로 가라. 그런데 아무런 이의 없이 맡아서는 것 보고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 앞에서 바른 말을 전달하지 못하고 대통령한테 약간이라도 좀 거슬린 말을 가감없이 전달 못하면 그 정권이 민심과 유리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윤석열과는 반대로 이렇게 대화하고 항상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호 수석도 그 경륜을 가지고 여야를 넘나들고 소통할 수 있는 위치로 적임자를 뒀다.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탄핵을 할 때는 우리 의석수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을 설득해서 국민의힘 65석을 끌어다가 3분의 1로 탄핵하는데 숨은 공신, 물론 국민들의 힘이 제일 컸지만 그거를 현실화시키는데 우상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였거든요. 저는 야당을 끌고 가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여야 협치가. 그래서 저는 다른 인사도 잘했지만 제가 송영길의 관점에 봤을 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여기 우리 정무수석 우상호 잘한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헌법재판관 오늘 발표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김상환 재판소장님은 고등법원 부장 시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이걸 가지고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킨 사람입니다. 아주 원세훈이 목이 힘주고 막 그랬을 때인데 그런 강단이었고 대법관으로 돼서 대법원 행정처장으로 아주 실력을 발휘했던 분이고 그분이 작년 11월인가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잘했고 오영준 이분도 실력 있는 분입니다. 아주 대법 연구가 됐고 이게 두 분이 나는 너무 잘 됐고 한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느냐 언론에 나와가지고 저도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만약 임명하면 윤석열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고 했던 한덕수 대행을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그런 프레임에 비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역시 그런 여론을 정확히 수용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그리고 민정수석도 대통령께서 우광수 수석인가요? 그것도 뭐 논란이 되니까 딱 정리를 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승엽 변호사도 보도에 스스로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투표 때요. 사전투표 이틀째에 광주 북구에 중앙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사전투표율이 오후 1시 정도 92%였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서 본투표에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 투표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투표장을 하자 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광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이 뿌듯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에 걸맞게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했잖아요. 거기 현안 중에 오랜 광주 전남의 수건 사업이었던 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TF를 구성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심도 있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래전부터 구상하셨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비가 되면
서남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공항이 국제공항이 들어설 것 같은데 그 공항 이름과 관련돼서 송 대표님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에 하나 칭찬해 주시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말할까요? 네. 강규정 대변인 네. 대통령실 정말 탁월한 인사가 아닌가.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내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잘하는가 너무 내가 감탄이 돼서 마땅히 고려대학교 사범대 국문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 방송이나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비례대표로 들어오셨다 이번에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는데 일단 옷도 수석이 입으시고 네. 너무 화려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도 아주 차분하고 민주적으로 언론 기자들 뭐 진보 보수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 아니 백악 같은 대변 보세요. 뭐 CNN 페이크 뉴스 이렇게 막 너무 거칠게 막 언론들을 막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모든 언론 답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뭐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도 없이 딱 소신을 가지고 대변인으로서 딱 자기가 판단하는 거 이렇게 친절하게 언론을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국민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 네. 자세가 너무 확연하게 대비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이 품격이 있는 대변인. 나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 강기정 그거 진짜 강기정 그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실 부산이 제일 논란이 된 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또 국민의힘이 화폐림에 따라 KDB 즉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KDB는 산업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이전한다고 이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는데 제가 당 대표 시절부터 부산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저한테 요청했어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제가 당대표로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제가 이재명 후보님한테 절대 안 됩니다. KDB 옮기는 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니 KDB라는 게 우리나라 최대 국책은행인데 여의도에 금융 중심가 있어야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부산 표들라고 이걸 옮기면 얼마나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겠습니까? 하고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부산은 선박금융 그래서 내가 그거하고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관련 그 특구로 키우자 그렇게 저는 대안을 제시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노조나 지금 박홍배 부산 출신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비례대표 민주당에서 왔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현금노총과 정책 합의를 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의원들을 제가 설득을 했고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안 된다는 입장을 했고 그 대안으로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때 제시했던 게 H&M 네. H&M 본사를 옮기자 그랬거든요. H&M 본사를 옮겨서 제가 TV 토론을 구치소 독방에서 보니까 이준석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아니 관치 뭐 안 한다고 그러면서 민간 회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본사를 옮기라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그걸 못한 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H&M의 지분의 60% 이상이 다 우리 KDB하고 해양투자진흥공사인가요? 우리 정부 쪽 지분입니다. 대주주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부산 컨테이너 처리량이 약 2,500만 톤이 넘습니다. 제가 인천 시장을 했지만 인천과 평택은 인천이 이제 300만 TU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2,500만 TU가 넘어와서 세계 5대 항구입니다. 그리고 H&M 현대성선의 주요 물동량이 부산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H&M 본사 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해양 쪽 노조는 다 찬성합니다. 거기 전정근 노조위원장과 제가 H&M 노조위원장과 본사 이전 문제를 긴밀히 상의해 왔습니다.
육상 쪽은 일부가 반대하고 있으면 이거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수부 이전은 우리나라가 투포트 시스템인데 부산항에서 해양경찰청을 부산 쪽으로 옮겨달라고 부산 시민들이 요구가 있었을 때 저는 당시 인천시장이기도 하지만 인천시장을 떠나서 전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든 해양의 분쟁이 발생하는 곳이 서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불법 보로가 맨날 서해 바다에서 이루어지 동해 바다에서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NLL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과 분쟁이 발생하고 월북, 월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경의 주요 임무가 서해 쪽이 훨씬 많아요. 따라서 인천에 해양경찰청이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극지연구소도 인천에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도 부산에서 가져가려고 많이 그랬는데 안 된다. 이 두 개는 인천에 유지하는 게 맞고 대신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투 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C포트가 그러니까 인천과 부산 투 포트인데 부산이 해양 분야는 압도적이고 공항 분야는 인천국제공항이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이 압도적인 것에 비하면 김해공항이 너무 취약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만약에 대비한 인천국제공항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국제공항 활주로가 비행기가 이륙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대체 공항으로서의 부산, 6.25 때 공산군이 다 점령하니까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됐던 것처럼 가덕도 국제공항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C포트는 부산 중심 인천 보조, 에어포트는 인천 중심 김해공항, 가덕도공항 보조, 이게 균형이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수부가 부산은 거 맞다. 그리고 바로 전재수 부산 의원이 사실상 친문의 핵심 아닙니까? 노무현부터 친노 친문의 핵심인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해수부 장관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보고 오는데 뭐 청사를 짓고 그래서 한 4, 5년 지나서야 옮긴다 그러니까 바로 일가를 하면서 연내 옮겨라 라고 하는 게 너무나 속 시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저는 보고 있는 좀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전재수 의원한테도 축하 전화를 해줬는데 분위기가 부산이 바뀌고 있다. 역시 말만이 아니라 바로 집행하는 추진력을 보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매일 술 먹고 아침에 출근도 못하는 저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가 세금 들여서 이게 낭비했다는 생각에 정말 안타까움이 듭니다. 부산 시민들도 특별에 대한 현혹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공항 이름과 관련해서 상징적인 국제적 기능과 높으신 부분에 대해서 광주 공항을 좀 명칭 개칭해보면 어떨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는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바쁜데 아직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대선 때 말씀했던 내용을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바로 와서 이명록 지사, 강기정 시장 그리고 무한 군수 다 모아놓고 했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이거를 사실 이번에 금호타이어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이걸 계기로 금호타이어도 빨리 한 표로 옮기는 걸 처리해서 여기다 블락을 다시 건설하면 얼마나 이중 기운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화 유목으로 금호타이어도 빼고 인천 여기 광주공항도 빨리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시켜야 돼요. 그래야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이 국내공항과 통합돼야 이게 연계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김대중 공항으로 만들자. 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처럼. 그리고 프랑스 국제공항과 샤를드 드골 공항이에요. 드골. 아니 다 대통령이 이름을 쓰는 게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딴 김대중 국제공항이라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가덕도 노무현 공항으로 하자. 이게 좀 더 공감대를 높여가고 일단은 첫 단계로 김대중 국제공항을 만들고 그래서 군사공항 나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군사공항을 계속 무한해서 반대하면 공으로 가는 것도 나는 검토해보자. 공해가 우주항공기지가 있고 나로도 우주센터가 있고 거기에 드론 산업을 비롯해서 옮기는 것도 검토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이 공해 일부 활주로가 임시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인구가 5만이 무너져서 나중에 제1 소멸 지역이에요. 그럴 바에야 공항에 옮겨 그러면 약 10,000명 정도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도 나는 검토해볼 수가 있다. 굳이 나 서삼석 의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무한히 핵 폐기물 저준이 고준이도 아니고 저준이 그걸 반대한다고 막 폭동이 비슷한 게 일어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지금 경주로 가거니 경주가 몇 천억씩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후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옮겨야 되고 그래서 지원해주면 될 거예요. 계속 많이 헛돌고 책임을 안 지니까 대통령께서 테이프 만들어 전남 도청 광주시 무안군 다 와. 딱 제가 책임지겠다 이런 건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래서 괜히 명분 싸움 그냥 자기 국민 유권자들의 그 요구를 대변하는 건 좋지만 해결을 안 되는 이런 횡행선을 바로 처리해서 정말 이재명다운 신속한 행정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표님과 많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운동도 같이 하셨고요. 또 민주화운동 그리고 군대중개통과의 병행 많이 그거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 저갑 여론이 부저갑 여론보다 13%가 더 높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1990년 3당 야합으로 우리 호남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이지배를 하는 사건이 90년 3당 야합이었습니다. 네. YS 그렇죠. 김종필, 모태우가 민자당을 만들고 평민당 김대중을 완전히 이 무슨 학교 폭력에 따돌림 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때의 저의 좌절과 분노는 우리 호남인들이 다 느꼈을 텐데 그때 여보세요? 아유 우리 총리님, 총리라지 안 됐지. 내가 그러면 지금 마침 총리님 이야기 막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좀 이따 할게요. 예. 그래서 진짜 왜 바로 전화가 오지? 방송 이거 보시면 돼. 길이 통했나? 성님들 TV 보는가 봐요. 정말 고생했는데 그때 이 있습니다 외쳤던 노무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어린 심정에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호남인이 다 느꼈을 겁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을 기억하겠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게 노풍을 만든 진원지가 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TK 출신으로 머리 좋은 이 양반이 윤석열처럼 검찰에 가가지고 정말 저 머리와 추진력을 활용해서 했으면 정말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서 그쪽 기득권 세력에 TK 기득권 세력에 호의호식했을 사람이 판검사 임용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고시공부하느라고 학생들도 못했는데 나중에 5.18을 보고 자기가 정말 역사에 깨우침을 얻어서 시민 인권을 변화하는 변호사로 뛰어서 여기까지 민주당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김문수 같은 사람은 노동운동 학생들 하다가 자기도 TK 보류입니다. 그동안 행동은 반성합니다 하고 투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게 보이고 김민석도 원래 부산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저기. 근데 그 잘 나가는 서울대 학생회장하고 부산 출신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보루를 받고 그래서 그냥 고맙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잘 나갔는데 어쨌든 자신의 그 약간의 판단 착오로 한 1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치로 부하 될지도 몰랐는데 그때 돈 받아 쓴 게 정치적 위반이 될까 싶어요. 법률적으로. 아니 3년도 안 되고 18년 동안 출마도 못한 자격에서 아니 친한 친구들이 힘든데 뭐 도와준 게 나는 그게 나도 변호사지만 그게 뭐라고 이 나니까
싶은데 뭐 6억을 쟁여놓고 했다는 이 주진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알면서 분노를 하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공안검사로 문익환 목사님을 사형을 구형했던 사람이고 우리 교사들의 그런 진보적 교사 단체를 이적 단체로 몰았던 이런 공안검사의 그 아들이 그 공안검사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기 때문에 지 손자한테 7억을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김민석을 여기 핍박한 거 보니까 정말 어디 똥꼬가지를 찌꺼려 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니 한덕수란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80억 재산을 신고했다고. 김현장에 가서 매덕을 벌고 정말 예금도 막 한 40억, 50억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데 돈 1억도 안 내놓고 만원 당기 내놓고 대통령 후보를 날치기로 뺏으려고 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자들도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놓고 더구나 주진우는 무슨 지가 급성 간염으로 5개월 만에 군대를 면제됐다는데 나도 간염이 있거든요. 같이 가서 간염을 좀 빨리 재봐야 돼요. 간을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간세포를 떼가지고. 그리고 윤석열도 갑자기 부동희 씨가 왜 또 검사될 때는 눈이 좋아지냐고. 그러니까 지금 꼭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윤석열의 눈검사, 이 주진우의 간검사 둘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주진우 간염 나왔다 그럴 거예요. 뭐 간염이 면제 사유가 안 돼. 무슨 나니까 32년 정말 시간이 안 편합니다. 보니까. 네, 지난 13일 날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 제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면회를 갔거든요. 이 면회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만 전하고 말하는 그 와중에 대표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해서 대통령께 큰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며칠 후에 외교 전문가들이 논평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과 휴전에 대한 관련해서 국제정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조현 이분이 유엔 대사 시절에 제가 뉴욕에 가서 만나뵙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때 이 조현 이 유엔 대사랑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보고요. 저도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공개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인맥 이런 것이 우리 조현 장관께서 외교 정책을 펴가는데 보이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했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뭔가 우리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유익한 점, 이 기회를 저는 살려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 존 볼턴이 쓴 전기를 내가 다시 한번 줄을 다 그으면서 읽었어요. 이 존 볼턴이 싱가포르 회담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고 하노이 회담이 성공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고 거기서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막 엄청 써놨어요. 그거 보면 휘임 앤 임펄스라는 말에서 휘임이라는 말이 변덕스럽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임펄스가 충동적이라는 건데 휘임 앤 임펄스 캐릭터 이 트럼프가 뭘 할지 모르니까 그 전날 폼페오를 설득해서 하노이에서 스몰 딜을 안 되니까 딜 안 되고 그냥 거리 나와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 언론과 트위터 이런 여론에 너무 예민하잖아요. 여러분 트위터를 찾아보면 하노이 회담 실패할 때 하루에 6, 7개씩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던 게 제임스 코번이라고 자기 개인 변호사가
그 스톰이라는 그 포르노 배우와 관계를 맺고 그 입막음용으로 1억 원인가 10만 달러인가 허시머니를 줬다는 내용을 그 제임스 코엔 변호사가 민주당 청문회 가서 그걸 공개를 했어요. 나는 그것도 나는 미국 민주당이 그러면서 나는 정말 비판하고 싶은데 이 역사적인 냉전의 잔재를 걷어내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하노이 회담은 그날 그걸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생중계로 제임스 코엔을 데려다가 그 트럼프를 공격하는 걸 하니까 얼마나 트럼프 입장에서 분노스럽겠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정말 여기 하노이 회담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모든 것이 제임스 코엔 그날 청문회 때 발언이 뒤집어지니까 거기 존 볼턴이 생생하게 써놨어요. 막 분노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걸 이용합니다. 존 볼턴이. 그래서 대통령이 제임스 코엔은 이런 모양인데 당신이 여기서 만약에 스몰 딜을 해가지고 김정은과 합의해버리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워킹 딱 반 뒤집어치고 와야 뉴스 커버리지를 뺏어올 수 있다. 멋있게 진짜 이렇게 이걸 쏙닥거려서 이 트럼프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존 볼턴이 잘리고 나서 얼마나 트럼프를 공격했으냐. 트럼프가 뭐라 그래, 이 존 볼턴 같은 놈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그때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했다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때는 이런 네오콘 놈들, 매티스라든지 존 볼턴이나 이거 다 잘라버리고 폼페이오도 잘라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뭐냐, 뭐 피트 헬세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확실하게 마르코 루비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말로 정확히 다른 사람만 다 집어넣었어. 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털시 게바드라는 그 하와이의 연방 하원의원을 이제 DI 정보기관 총리처럼 유명했는데 그분이 하원의원 때 저랑 알던 사람이어가지고 그 털시 게바드 책을 제가 이번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다음 주에 출판사와 만나서 빨리 번역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팀이나 이동석 국정원장, 조연 다 읽으셨겠지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읽어보면 여기서 트럼프의 우리 한반도 평화에 의해서 필요한 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트럼프와 이렇게 모든 걸 각을 세우기는 이르다고 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케미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의 케미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미국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좋다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바이든 때 전부 일본 중심으로 한국은 무시하고 소위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서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한테 끌려다니는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해방 이후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과감히 김정은과 3번이나 회담을 하고 판문선 분계선을 넘어서 몇 발자국으로 북한 땅을 받는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트럼프를 이 워싱턴 보수 기득권층들은 보렘레니처럼 비난하지만 나는 트럼프의 이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어떻게 이 한반도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이런 발상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그런 캐릭터와 트럼프 두 분 다 총 맞아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찌됐건 트럼프가 문제도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성이 있지만 정치라는 게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니까 시대 옷자락을 잡는 거니까 저는 트럼프와 그 주변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올 수 있다. 제가 정말 발목이 잡혀있어 제가 활동을 못하지만 응원의 양으로 그 도움을 주시는 걸 하려고 하고 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법적 리스크가 벗어나면 본격적으로 정말 푸틴도 만나고 이 트럼프 쪽도 만나고 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에 이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만드는 역사적 전기를 만드는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노무현 전쟁이 완성 못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 때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역시 특별 스튜디오라 활기가 넘치네요. 네. 국제 정치 관계자들이나 또는 외교가에서는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가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정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셨던 송영길 대표께서 특별한 역할이 오지 않을까 또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웹포스터가 여기 나가니까 저한테 전화가 좀 많이 왔어요. 제가 사회 본다고 해서. 그래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송 대표님 그동안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 이제 분노 그만하시고 이 가지고 계신 그 나라 민족을 위한 그 구상 이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 송영길 대표께서 부산항에서 선적을 해서 그리고 저기 어디죠? 러시아 동쪽 항로 해서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선쪽까지 이 철도를 이용해서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운송하는 그런 길도 철길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북방 루트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런 구상도 갖고 계셨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옥중서신에 보면 백령도를 홍콩처럼 국제 자유무역으로 좀 만들어보자 이런 구상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 총회 몇 월이죠? 10월인가 11월? 10월 정도 그게 제가 아는 중국 쪽 저거 또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아는 경우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은 나는 시진핑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중국의 하나명이 해제됐거든요. 이미 풀려가고 있는데 시진핑이 방문하고 나면 그게 확실히 풀린 거예요. 중국 사회에 풀린 거고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따면 저는 백령도 프로젝트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백령도를 가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백령도는 인구가 10,000명인데요. 5,000명이 주민이고 5,000명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NLL, 소위 북방 한계선에서 백령도가 바로 해주하고 그 신청이 받았다는 인당수가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바로 북한 땅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가깝죠, 북쪽이. 그러니까 백령도 위치가요, 평양과 엔타이, 중국 엔타이와 우리 인천 딱 꼭지점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근거리에 삼각점이 있는데 제가 인천시장 때 백령도를 가보니까 백령도 주민들이 말씀이 중국 불법 오로 어선들이 한두 대가 오는 게 아니라 한 200대씩 조조 군사 올려 적벽대전 조조 그 군사를 펴온 배들이 몰려와서 NLL 선에 쌍끌이로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중국인들이 이 해물을 잘 안 먹고 다 돼지고기, 육고기를 먹었는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물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의 해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중국 연안은 오염이 돼가지고 해물이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몰려옵니다. 다 불법으로 돈으로 배를 빌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거를 긁어가지 않으면 임대료도 못 내니까 죽을 살통하고 이 불법으로가 돼요. 이것은 우리가 중국 정부한테 단속을 요청하지만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다고 막 전부 다 나포에서 우리 해경들이 맨날 잡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는 발상을 전환해서 돈 주고 사가게 합시다. 백령도에 있다가 어시장을 만들자. 노량진 어시장도 만들고 건어물 시장도 만들어서 너희들 돈 주고 사가 여기서 싸게 줄 테니까. 그 다음에 관세를 없애서 여기다 관세 면제 구역을 만들자. 그리고 비자도 없애버리자. 그럼 백령도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다 통제가 되니까 비자 관세 무효를 만들면 여기다가 일본인부터 동남아인, 대만인, 중국인, 나중에 북한도 다 와서 마음대로 여기서 골프 치고 해양 스포츠 하고 사례하고 다 하게 만들면 이걸 제2의 제주도로 만들자. 제주도를 제일 중국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제주도 가는 여행 경비의 반값으로 제2 제주도를 즐기자. 이렇게 백령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되면 북한이 중국인들 관광객이 들끓는 백령도를 어떻게 폭격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전쟁의 바다를 평화와 경제의 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되잖아요. 예. 탁월한 발상이 나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될 수 있다고 봤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좋았어요. 시진핑 주석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 시진핑이 저장성인가 부성장 뭐 아무튼 아직 지도자로 뜨기 전에 한국을 왔는데 시진핑을 몰라보고 아무도 안 만나줬어. 이 높은 급들이, 당대표급들이 장관이나 이쪽이 좀 무시를 당했어. 근데 강서구에 그때 통통한 국회의원 구모시 구상찬 의원이 친박이었는데 중국 국경대학교에 나왔어. 구상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총재 박근혜 대표 때였습니다. 그때가 보고를 해가지고 참 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몰라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때는 시진핑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보시라이가 떠 있었고 시진핑은 숨어 있었어요. 보시라이하고는 저도 친했어요. 보시라이는 우리 한국에 지인들이 많아요. 나는. 근데 이 보시라이가 생각되고 시진핑이 잡았는데 그거를 부상찬이 해서 박근혜 대표가 모든 걸 제끼고 뚝섬 빌딩에서인가 만찬을 했답니다. 시진핑과. 그래서 시진핑이 잊지를 못하고 그래서 박근혜하고 아주 친했어요. 좋아했고 실제로. 그럼 내가 2014년도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북경 서점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 책 10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5종류가 베스트셀러에 항상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따가지고 김장수 국방부 장관 출신이 중국 대사로 와 있었어요. 대한민국 광주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장을 했던 사람이 박근혜 참모로 갔어. 그러니까 김장수 대사로 저녁에 함께 합시다. 내가 청와대 그때 방문학자로 있을 때잖아요. 저하고 국회의원 때 친했으니까 또 같은 광주고 그래서 식사를 해서 내가 물었지 김장수 대사한테. 아니 이 양반은 왜 국방장관까지 노무현 정부 한 사람이 박근혜 쪽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니 문재인 뭐 쪽에서는 오란 사람도 없고 저기 부른 사람도 없고 자기가 김정일이 만나서 꽃꽃장수했다고 보수 쪽에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NLL 포기했다고 마음대로 그때 말이야 그 김무성이나 이쪽이 막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때 진짜 그랬어? 당시 국방장관으로 그때 회담을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김장수 장관한테 13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로 양 국방장관 회담을 평양에서 했는데 대통령한테 평양 당시에 물었답니다. 대통령님 저한테 주실 맨데이트가 있으니까 NLL 문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북측에서 양보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감수하고 이거를 합의를 끌어내시길 바랍니까? 대통령이 물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장관 소신대로 하세요. 그랬답니다. 자기는 하나도 NLL 포기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왜 그쪽에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해준다. 자기가 박근혜 캠프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팠고. 근데 어찌됐건 네. 김정수 그때 대사가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끝나고 일본 승전 기념식 천안문 광장에 군 행렬을 하잖아요. 그 기념 행사 때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하려고 시진핑이 그랬는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라고 올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 천안문 앞에 광장 전승절 기념식에 항일 전승절 기념식에 왼쪽은 푸틴, 오른쪽은 박근혜 이렇게 아마 시진핑이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분위기에 내가 했거든요. 우리 대사나 그때 청와대 해양수석이 김영임 저하고 테니스 친구인데 저 기억이 안 나요. 그 수석 제가 친했는데 수석님한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백년로 프로젝트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좋을 때 뭔가 남는 텐저블 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뭐 나보고 뭐 한중관계 좋아져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옷을 뭐 한복 이쁘고 뭐 파란 색깔 입으면 무슨 뜻이고 이런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로 언론을 채울 게 아니라 딱 손에 잡힌 게 이거다. 김영석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제가 우리나라 해수부 장관 그 여자 있었잖아요. 그 속에 진주라고 말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자 해양부 장관과 중국 해양부 장관이 매년 1회씩 정기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합의가 됐어요. 내가 제안한 이게 경영도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시진핑과 박근혜 회담에 이게 의제로 올라가면 게임 끝나는 건데 올라가긴 했는데 나중에 빼버렸더라니까 중간에. 그래서 내가 김영석 수석한테 아니 수석님 이게 나랑 합의했는데 왜 이게 정상회담 의제에서 빼버렸습니까? 누가 나는 지금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송영길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야당 시장 누가 뺀 것 같아 어떤 놈이. 그럴 수도 있겠고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했으면 오케이 해서 게임 끝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엔타이에 거기 출항을 해온 업체도 만나가지고 내가 그 용안 항이라는 데가 항이 있습니다. 항구도 갖고 다 합의까지 해놨어요. 폐기까지. 그게 그때 됐으면 백령도는 황급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긴장과 분쟁 지역을 평화 번영으로 이렇게 전환 발상의 전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아펙 총회에 오면 그 관계에 한번 이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운문을 띄워서 긍정적인 나오면서는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그걸로 풀어보고 한러 관계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이 다시 두만강 철도를 연결해서 했습니다. 제가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핫산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만강 바로 앞에. 거의 철도로 푸틴이 제공했던 러시아 특별 열차를 타고 제가 북한 낮은 성공까지 가는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급으로 제가 처음일 거예요. 네. 그 한강 철교를 아니 그 앞 두만강 철교를 그 러시아 특별 열차로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김정구 씨의 두만강 푸른물 그 노래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낮은 성공 나는데 이순신 장군이 군관호금에다 녹둔도가 보이고 그 해안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트럼프가 말한 대로 북한과 확인되면 최고의 휴양 레저 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저기 지금 김정은이도 거기 원산까지 쫙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꿈을 못 이루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만약에 이 러시아가 이렇게 만약에 풀리면 이 문제를 같이 러시아와 북과 우리 미국, 한국이 이렇게 전개해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맨날 동해바다에 한미일 군사훈련만을 강조하는 이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이 부동시 윤석열한테 맡겨놨다가 이 동해바다가 전쟁의 바다가 되고 더구나 독도를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자위대와 그리고 동해바다를 일본해라고 작전지도에 쓰는 이 한미일 군사훈련 합동 이것만 강조하는 했던 오바마, 바이든, 윤석열 이 체제에 비해서 트럼프는 강력하게 어떤 지적을 하느냐 이 멍청한 바이든과 민주당 정부가
러시아 중국을 한몸으로 가깝게 만들었다. 러시아 중국은 분리돼야 되고 디바이앤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되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풀어내야 된다는 게 트럼프의 일관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에서도 러시아 제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꺼내면 미러 관계가 풀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저는 동해 벨트를 풀어내면 그래야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까지 이 영동 지역의 경제와 번영 발전에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북극 항로 시대에 부산항이 정말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만 찍어주는 이 영동 지역, 영남 지역 이 사람들의 확고한 발전 비전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맨 거기서 한미일 삼각 군사훈련만 해서 자유의 군대가 나중에 부산항으로 도움이 될 거니까 답답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남당 광주광역시장 당사에서 특별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송 대표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벌써 예정된 시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지났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지났는데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이 송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주세요. 분노는 윤석열 구속된 뒤로 서울구치소 같이 보내고 국가적 비전, 웅대한 비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오늘은 광주에서 했지만 다음 또 여의도에서 하실 거고요. 아마 전국으로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또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송영길 대표가 재판을 하루빨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잠깐 하시겠습니까? 우리 짧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을 굴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제가 3년의 세월을 거쳤지만 결국 송영길이 풀려나고 윤석열, 김건희 다시 서울구치소 입소하는 날 특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시당 위원장 이주연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이크 생일 포장하는 나라가 되는데 소인길이 나서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좀 시각이 넓